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이재정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모시니까 17,000명이 휴일도 아닌데 보고 있네요. 아유 참 팬덤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니, 뭐 고정 팬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오늘 이제 관심이 있는 뉴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갑자기 줄었네요. 왜 관심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게 정치적 현상 같으니까 관심 있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막판에 조혜진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인데 이제 인사가 가장 뭐 정책도 그렇고요. 정책도 그렇고. 근데 인사 부분에 근데 조혜진 의원님하고 저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할 때 조혜진 의원님하고 견해가 약간 달랐던, 그분 많이 달랐던 부분인데 뭐냐면, 조혜진 의원님은, 대통령께서 이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인재풀이 작아서 일단은 좀 좁은 풀에서 아는 사람을 뽑았었다는데 그 부분이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처럼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은 인재풀이 넓겠죠, 주변에. 그러니까 사회각층에서 우수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우수한 분을 뽑아도 괜찮은데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 사회각분의 인재를 알 수가 없는 분일수록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고 전체 그 인재풀에서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한 다음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인재풀이 좁은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쓰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거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 말씀은?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저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 본인이 아는 가까운 이라고 하는 게 특정 직업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더 정확한 거죠. 분야고요. 검사들만 모여 있는 청와대, 그리고 또 뭐 금융을 담당하는 데도 검사, 그리고 또 각종 장관 인사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코드 인사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코드 인사였으면 좋겠어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면 좋겠는데 철학과 가치는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한 인생의 지점에서라도 조우한 바 있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청거가 되니까 그 운영 방식에 그래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인사 초기부터 저는 어떤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정치를 해가지고 널리 인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쓰면 돼요. 근데 평생 검찰만 하다가 갑자기 정치인으로 1년 만에 돼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전부 죄인만 할 거 아니에요. 검사 아니면 죄인만 할 거 아니에요. 둘이가 가장 많이 아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만 근데 거기서 골라 쓰려고 그러면 망가지게 돼 있죠. 거기 그렇죠. 검사라도 골고루 기용하시든지 그러니까요. 특수부 검사만 기용을 하시고 그럴수록 맞습니다. 보면 이 보수 정권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전에 10년을 집권을 했고 그렇다면 그 인재풀이 좀 넓겠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당이 허수아비가 된 거죠. 그렇죠. 당대표가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을 다들 뭐 들러리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진짜 당에는 그렇죠. 국민의힘 내 유능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추천하라 그래가지고 검증을 제대로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고르면 되는 일을 아는 사람만 보다니까 이런 어떤 참사 비슷한 그것도 또 약간 뭐랄까요 충동적 인사라는 느낌도 뭐 외신 기자가 여성이 너무 그러니까 장관 두 분을 딱 추천해놨는데 한 분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중간에 낙마하고 한 분은 지금 그분이 된 상황이 더 비극적이고 맞습니다. 차라리 낙마하시는 게 차라리 정부에는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지지율 하락의 몇 가지 이유 한 5손가락 안에 또 국민들이 꼽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정책 실패가 1위가 인사였었고요. 그렇습니다. 정책도 근데 제가 어제도 여기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을 때 그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뭐냐면 충동적으로 툭 던져놓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 뭐랄까 이거 말되는 것 같은데? 툭 던져놓으면 막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냥 뭉개거나 아니면
고집하거나.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하거나 이벤트를 할 때도 그냥 아이디어 괜찮다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랜 시간의 시장 조사와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한 다음에 그때에 필요한 이벤트와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실제 지금 교육정책 같은 경우도 물론 고려할 수 있는 예. 교육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기 목표로 교육부 내부에서 설명했던 것을 그걸 단기 목표로 당기고 뭐 소위 대표 상품으로 갑자기 이벤트성으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즉흥적인 느낌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은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 그러니까 언론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저는 사실 5세 입학이 전 언론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도 사실 잘 몰랐어요. 5세 입학이 무슨 네. 문제가 있는지. 그 뭐 딱 들어오면 뭐 5세? 뭐 그렇구나 했는데 나오는 불과 한 3시간 만에 딱 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3시간을 검토 안 했나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 무슨 문제가 있지? 이게 왜 5살 요새 애들 똑똑한데 왜 5살 입학시키면 안 돼?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이를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키우셔가지고 그 발달 과정 같은 걸 정확히는 모르는. 비슷한 처지에서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5살에 한다길래 네.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3시간 만에 막 어떤 비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내가 3시간 만에 이렇게 비판적인 자료를 접해보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만한 거를 왜 한 번에 제동도 안 걸리고 저런 정책이 발표됐을까? 그럼 왜 도대체 그 시스템 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정책이 발표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많은 정부 조직에서 왜 그걸 저렇게 정책,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에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구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하던 예를 들어서 각 교육감들하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한다든지 예. 관계 이익단체 각 기관 대표성 있는 그렇습니다. 기관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선생님 단체나 그렇죠. 예. 형식적으로라도 늘상 거쳐왔던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거죠. 치밀한 뭐 정책적 고민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조급함이 전 부처에 걸쳐서 그리고 또 전 조직에 조급함인 걸쳐서 건지 있지 않나. 무능함과 조급함이 같이 결부됐을 때 드러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조급함 잘 모르겠어요. 어제 그 낸시 하원 의장 건도 네. 아니 이 정부가 말입니다. 이게 뭐가 만난다 안 만난다 조율 중이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낸시 하원 의장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정책적 철학적 결정은 있어야 되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또 이 사안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그거 고려해야지 당연한 거죠. 근데 맞습니다. 고려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고려 메시지 자체가 관리. 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대통령이 혈맹이라는 미국을 그렇게 중국을 좀 약간 멀리하고 미국과의 이게 외교 철학인 것처럼 말씀하던 정부가 그렇죠. 갑자기 또 중국을 고려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심각하게 돌아가질 않는구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외교를 직접 피부로 느껴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무모한 말들 정말 일촉즉발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예. 말들을 했는지를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런 정무적 고려, 외교적 고려를 했을 겁니다. 예. 다만 그러면 처음부터 그 모양을 만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딘가에서 뭐 이제 그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예. 그런 모습이라든지 휴가의 비중이 찍혀지지 않는 다른 틀거리를 만들어서 대통령실은 내보냈어야죠. 그런데 뭐 이 모든 모습들이 불안해 보이고 심지어 지지층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당 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예, 중국을 의식한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나이브한 대처들이 비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에서 특히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까지도 지금 뭐 지적을 하고, 근데 저는 정말 어떤 이렇게 약간 피곤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책들 툭툭 던지고 하는. 네네. 어제 제가 어떤 패턴의 하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주 가득한 편견. 뭐냐면 전 정부에서 한 건 전부 지들끼리 뭐 그냥 멍청한 놈들끼리 뭐 그냥 대략대략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편견이 이런 정책적 어떤 즉흥적이고 이런 정책의 가벼움을 가져온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전 문제도 그 발언 말이에요.
지난 5년 동안 뭐라 그랬죠? 뭐 하여튼 헛짓거리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라면 나오는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검토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인식을 저는 그런 인식에서 모든 게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왜냐하면 그런 논리성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다면 싶은데요. 그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낸시 펠로시 관련된 언급이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조금 다뤄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죠. 물론 정부의 이제 뭐 대처나 이제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노련하지 못했고 또 외부로 보기에도 의전 문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의전 문제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예. 제가 윤석열 정부를 편을 들고자 하는 예. 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제가 어제 낸시 펠로시 예. 접견 현장에 같이 있었고 오찬도 같이 아, 했었는데요. 그러셨습니까? 예. 예.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그 관련되신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요. 낸시 뭔가요?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할 때는 예. 이제 공개적으로 했죠. 그곳에서는. 예. 다만 대만 이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제 그 방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반응이라는 게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상황에서 보안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예. 하면서 예. 사실 국회의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다 보니까 예. 국회에서 의전을 조금 더 책임지는데 예. 대사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 나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국회 역시도 국회 안에 들어와서부터만 의전이나 경호를 담당해 달라라고 예. 특별히 요청을 하고 아마 이제 환송할 때만 예. 여러 가지 언론 등을 의식해서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그것도 이제 보안을 유지한 채 가시는 걸로. 근데 그거는 했었습니다. 그걸로 설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근데 약간 첫날 보도 보면 하여튼 첫날 그 공항에서의 그거는 그걸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이해는 안 가는 게 이게 또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하는데 그 돈 안 드는 영접인데 그거는 나오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그래요? 있었고 예. 특히 미국이 어떤 경계심을 가질 때는 굉장히 경계가 우리 미국 비행기 타거나 이스라엘 근데 비행기 타면 그거는 얼마나 왜 나왔죠? 어렵습니까? 섭섭했다는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 메시지, 보도 아니었나요? 메시지 어디서 관계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사관 전체 메시지가 아닌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다면 그 팩트라면 어제 대사도 같이 참석을 그러면 했었거든요. 그걸로 장사관들도 이해를 같이 하겠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그 갈팡질팡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공항 영접이 이렇게 깔끔히 해소가 안 되냐면 마음속에 이게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저렇게 갈팡질팡했다면 공항 영접도 분명히 어떤 시스템적이지 않게 그렇죠. 누군가가 빵꾸를 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뭐 조율 중이다 아니다 뭐 만날 것이다 만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안 했으면은 이 설명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번에 왜 이렇게 공항 영접이 이렇게 단순하고 좀 약간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줬을까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대만에서 이렇게 하면 딱 해결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왜냐하면 그렇게 다 조율이 돼 있으면 외교부의 일정 자체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도 조율이 안 돼 있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하원 의장인데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게 하루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미 몇 개월 전에 외교부가 다 세팅을 다 하고 했어야지 당연한 문제인데 그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뭔가 심각한 뭔가 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메시지부터가 그럼요. 휴가 중이라서 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탈한 얘기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청와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가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게 이제 영접하고 같이 맞물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접도 과연 그랬을까? 뭐 이거 어디서 되게 실수해놓고 그렇게 민망하니까 저런 식으로 해명하는 거 아니야? 외교부에서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그 본안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 영접까지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그 의구심이 잘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좀 계획을 세워놓고 대외 메시지 관리도 하고 그래서요. 또 그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납득시킬 만큼의 예우를 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 균형감 있게 역량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통화를 하는 것 역시도 그래서요? 예, 통화가 좀 더 늦어졌거든요. 국회 공감 만찬이 예. 늦어지면서 대통령이 10분 넘게 더 기다리기도 했고 그리고 곧 비행기 출발하고 DMZ 방문하고 사실 예정된 일정에서 예. 통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결국은 좀 늘어지면서 그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길어진 것은 사실상 이제 윤 정부가 대통령이 허겁지겁 대통령실에서 예. 허겁지겁 이러고 저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때문에 언론의 반응도 봐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대중 없이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대중 외교적 관리라면 네. 그게 뭡니까? 그럼 통화는 뭐 아니 차라리 만나서 말입니다. 메시지 발표할 때 어떤 뉘앙스를 조절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전화 통화한 거하고 만난 거랑 그게 뭐가 다릅니까? 만나서 차라리 더 정상적인 격식 있게 하고 내놓는 메시지를 좀 품위 있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국 입장에서 그런 거지. 전화로 40분 만날 거면 만나지 뭐하러 전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40분이나 통화했다. 또 그걸 강조할 건 뭡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펠로시 일정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제서야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또 한 축에 무게를 더 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없어져 버리는 글쎄요. 참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근데 이게 하나 한 건이면은 뭐 그러겠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화돼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왕좌왕하고 던지고 아니면 말고 내지 고집을 부리고 던져놓고 왜 흥분들 하고 그래 이런 어떤 태도 같은 느낌들. 옷에 입학하면 좋잖아 취약하면 그렇다가 한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뭐 화를 내고들 그래 뭐 이런 듯한 느낌. 네.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정책을 내놓을 때 아니 그냥 저처럼 평범한 지능의 사람이 한 3시간을 봐도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거를 그 자료 양쪽 자료만 잠깐 인터넷 찾아보고 왜 과거에 안 너무 되는 겸손하신데 아니, 기자 구력으로도 이거 진심입니다. 예. 저 평범한 지능에 그러면 왜 모세의 취약이 안 된다고 그러지? 저는 어제 그 보도가 그게 불거지기 전까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왜 5세가 문제 있는지. 그러다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보도 보니까 누구라도 3시간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전 진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방송에 아동학과 교수님 네. 모셔가지고 들으니까 이거 뭐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교수님이 정부에서 말이에요. 전문가 둘만 불러서 잠깐 그 견해를 들었어도 그렇게 쉽게 발표는 절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툭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막 교육부 장관은 그 소통하는 장관, 스타 장관 막 그러다가 막 신발 벗겨주고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네,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도 예.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 임명 과정부터 외신이 예. 여성 장관 없다 그러니까 금방 근데 왜 우리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한다는 말씀을 안 그때도 듣다가 똑같은 지적하셨습니다. 예. 자존심도 상하고요. 네. 외신이 참 외신을 대하는데도 사대적이셨나요? 그렇게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어떤 편중 인사나 뭐 다양한 지적이 국내 언론 뭐 저도 그랬고 많은 지적이 했는데 꿈쩍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외신이 지적하니까 두 분을 여성을 갑자기 앉혔는데 한 분은 심각한 하자 때문에 한 분은 뭐, 검찰 수사까지 받고 계시고 예. 한 분은 취임을 하셨는데 더 많은 문제가 노출. 그렇죠. 차라리 그때 낙마하는 게 정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더 자명한 이유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신 거죠. 글쎄 말입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서 인사청문회 보여주신 했으면은 거죠. 그분 네.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좀 최면국이고 다른 분이 했었던 게 훨씬 정부나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도 지금 도움이 되는 상황 같아요. 보면 그 최근에 4% 가까이가 추가로 떨어진 데는 그 일이 막 컸겠죠. 보시기에. 컸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그 정책 발표하는 상황부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역량이 검증돼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작용 반작용 가운데서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셨고 자구의 노력으로도 후보자를 구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에 수혈된 외부 인사 아닙니까? 예. 그까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공당이 시스템으로 예.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수혈된 그 이미지였던 그 사람에 의해서 공당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금의 위기가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의원님 금요일 날 모셨으니까 제가 또 네.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갔는데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왜 안 올라갑니까? 보시기에 자체 평가는 뭡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렇게 모셔놓고 맨날 이런 얘기가 미안해가지고 금요일 날 뭐 자체 반성은 네. 뭡니까? 사실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예.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바닥을 안 그렇죠. 쳤을 겁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과중에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있고 네. 또 흥미가 없어 보일 것 같은 전당대회 안에서도 조금씩 또 이제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각을 세워 내주고 있고 저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예. 뭐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수습하는 가운데서 국민께 보여드릴 분명히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예. 그 시기가 되면서 차츰차츰 국민 신뢰를 그것도 저는 급작스럽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변했다 한들 국민이 그걸 신뢰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완만할 수밖에 없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 또 물어보신다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당내외겠죠. 이재명 의원의 뭐 사법 리스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도 네. 말씀 나눴듯이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그 자체가 단점으로 부각되고 무언가를 배제해야 될 이유로 작동하는 네. 것은 사정정국, 공황정국이 당연히 예정된 윤석열 정부하 그리고 네. 또 보수정권 지난 10년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었고 네.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언급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전 마땅찮다 생각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또 손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당대표 중에서도 박용진 의원님은 여전히 그 말씀들 좀 하는 것 같고 강훈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단일화 국면에서 그래도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일화에서 확실하게 이제 뭔가 각을 드러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박용진 의원님과 예. 자기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친명 대 반명의 싸움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좀 반추에서 좀 용어들이라든지 예. 단어들이라든지 프레임들이 우리 당의 잔치에서 저들의 그 지뢰를 심는 예.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8월 28일인가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어떤 분의 저는 그 분석이 이 여야가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여당이 지금 저렇게 어떤 많은 여당이 아니죠. 행정부가 저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지금 과연 민주당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갸우뚱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저렇게 많은 어떤 실수를 하면 그때 정책적 대안이나 어떤 더 실수를 안 하게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뭐 망하게 놔두는 게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진짜 실질적인 대안을 자꾸 찾아서 제시하는 부분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국민으로서는 뭐 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원내 다수당이다 보니까 예. 아마 국회에서의 성과들에 예. 더 주목하실 건데 사실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도 그 좋은 재료로 예.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 들었고 예. 원내 전략이나 뭐 총리 동의, 임명 동의부터 시작해서 떼늦고 끌려가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협치 프레임 때문에 이제 주저하는 예. 이제 전체적인 의사들이 더 많고 네.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자신감 네. 있게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데 예. 최근에 뭐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사실 절반의 합의거든요. 예. 저는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민주당 가치를 또 담은 예. 그와 같은 방식의 정말 입법 독주라면 입법 독주는 기꺼이 주도하면 어땠을까? 예. 강원 전략을 적절하게 해서 지금은
여당이 비어 있는 네. 국회라는 공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성과를 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예,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렇습니다. 원내가 했으면 예,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다시 안 해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저쪽 지금 집권당하고 여당이 저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이다 싶을 정도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가 제가 대정부 질문 보다가 그때도 말씀드린 건 민주당이 저렇게 무능했지 하는 생각을 다 새삼 그래서 정권을 놓쳤었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참고로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네.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하도 답답해서 막 한동훈 장관하고 하는 거 보고 정말 답답하구나.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제가 분석했던 게 맞는 게 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냐면 그 무능함,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막 질문하시는 분이 그랬는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 한 장관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에 그냥 뭐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따지지 못하니까 갈증이 있다가 다음날 최강욱 의원이 그래도 조곤조곤 좀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좀 공부를 하셨구나 이번에. 근데 그날 딱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제 분석이 맞는 게 몇십만 막 거의 100만 가까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했던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말이 안 되는 걸 막 소리 지르고 굽사 자기가 캥기는 것처럼 막 그런데 다음날 제가 딱 보니까 제 감이 비슷했더라고요. 뭐냐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조곤조곤 뭐 소리 지를 이유 없잖아. 서로 생각이 다른 건데 근데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국민들은 자기도 설득 한번 당하고 싶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준비가 그렇게 안 되게 막 대정부 질문 하시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답답했다가 그 다음날 최강욱 의원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정말 공부 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든 아니면 예전에 뭐 한교안 이제 장관, 한교안 총리든 간에 본인이 이제 법률가, 특히 예. 검사로서의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고 그 안에서의 궤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우리 의원님들 뭐 변명하는 취지가 예. 아니라 비법률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들의 논리, 방어 논리 사실 예정된 공방은 몇 가지 주제 한정되잖아요. 예.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은 언변도 좋으시고 예. 물론 이제 즉각적인 어떤 논리로 이제 대치기 하시는 역량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걸 마인드에 자리 잡은 어떤 중심을 잃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더 좀 완숙해 보이지 않았을까. 다른 의원님들도 비록 법률가는 아니더라도 한동훈의 궤변을 준비했어야 한다. 저는 최강욱 대비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정도의 대정부 질의가 평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 기대치가 최강욱 의원이 딱 평균 정도 하고 거기 어떤 스타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어떤 여야를 떠나서 제 어떤 국민으로서의 기대치예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딱 이제 예를 들어 빵점과 100점이 있으면 50점 정도에서 거기서 이제 많은 어떤 정말 논리적 대화가 오가고 하는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저는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옛날에 무슨 경연 프로그램 많잖아요. 경연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거슬렸던 거는 거기 이제 나온 분들이 전부 훌륭한 작곡가, 훌륭한 가수들 뭐 이런 분들인데 거기 참가하는 분들은 물론 나이도 어리고 또 경험도 심사하시는 없고, 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예. 훌륭한 분들이죠. 뭐 그 일가를 이룬 분들이고 네네. 한데 그러니까 노래에서 뭘 딱딱딱딱 지적하고 할 때는 너무 보기가 재밌고 한데 그러지 않아야 될 뿐 인생 전반을 막 더 아는 듯이 지적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어떤 경연 참가자의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죠.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살짝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부분에 당신이 나의 스승처럼 근데 국회의원들이 가끔 저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질문을 대답하는 사람보다 뭐가 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인생 얘기 같은 걸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그 질의해 주게 자기가 궁금한 걸 좀 더 자기보다 공부 많이 해서 또 자기가 저쪽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논리가 안 섰을 때 그걸 자기 대신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이걸 보고 싶은 거지. 거기서 소리 지르고 무슨 그거 하라고 아까 그걸 보고 싶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엉뚱하게 특히 옛날에 경연 프로 요새 경연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 경연 프로 뭐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니 그 노래 기법, 노래하는 자세 뭐 이런 거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시는 거는 당연히 재밌죠. 막 그리고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이 경연 참가하는 분보다. 그렇지만 거기다 아주 인생 전반이 나는 훨씬 이 경연 참가하는 사람들보다 우수하고 위대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할 때 기분이 살짝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공무원들도 저 사람이 실력 있다라는 게 현란한 지식을 막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드라이하게 예. 가장 아픈 질문을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정확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정확한 거예요, 질문을 이게. 통해서 네.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게 하는 거. 대답 시간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줘도 그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네. 있을 때는 물론 네. 뭐 모든 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공무원들 하시는 게 옳은 부분은 그냥 설명하게 놔두시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논리적 공박을 통해서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가장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칠 테니까. 자기가 대답을 못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 안 하셨다는 티도 내고 그냥 막 한 20년 전에 하듯이 그럴 때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뭐 최근에 많은 의원들이 이제 공부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문학이나 우리 뭐 이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예. 인문학이나 다방면에 있어서 종합적인 인성, 품성과 겸해서 이제 지혜를 예. 먼저 가는데 최근에는 좀 기술에 천착하는 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이 보시기에는 정말 공부는 더 열심히 하는 예. 최근의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어떤 공백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건 여야 의원님들이 좀 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네. 게 뭐 더 언론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 금요일 날 잘 쉬십시오. 이제 와서 또 금요일 얘기하십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